네, 지난 시간에 이어 어, 지금부터는 시스템 개발 생명주기, 즉 SDLC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DLC는 하드웨어 시스템을 개발하든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개발하든 그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적합한 개발 절차를 이렇게 선택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시스템 개발 단계는 주로 하드웨어 시스템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시스템 개발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시스템 개발 순서는 주로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하기 위한 개발 절차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시스템 개발 단계를 살펴보면 처음에 1단계로 시스템과 관련된 그 수요자, 즉 고객이죠. 고객에 대한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단계가 있고요. 이 조사가 끝나면 왜 그와 같은 요구사항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겠죠. 분석을 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그런 기능이나 성능이 실제로 구현 가능한지, 또 이것이 효과적인지, 시스템으로 구현했을 때 효과적인지 이런 사항들을 분석을 해야 합니다. 아주 냉정하게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스템으로 새롭게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결정이 되면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모듈별, 단계별 설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는 일종의 머릿속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페이퍼에 문서적으로 남기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요. 소위 얘기해서 스케치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계가 끝나면 설계서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물리적인 또는 논리적인 시스템으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즉 시스템을 개발하는 단계죠. 이렇게 개발이 끝나면 여러 가지 단계적인 그런 테스트 과정을 밟게 됩니다. 뭐 개발되는 단위비 테스트도 하게 되겠고요. 그것을 모듈로 모아서 모듈별 테스트도 하겠고요. 이 모듈들을 통합해서 통합 테스트도 하겠고요. 그래서 테스트에서 큰 오류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고객사에게 넘겨서 현장에서 필드에서 인수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종의 검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단계를 넘어서면 이제 운영하면서 또 운영하다 보면 뭐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되기도 하고 또 어떤 특정한 모듈이 환경 변화에 의해서 바뀌어야 되면 그런 것들을 유지보수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본 시간에서는 시스템 개발 단계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 6단계를 말씀드리면서 오른쪽에 보이는 시스템 개발 순서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시스템 개발 생명주기 그 첫 단계인 시스템 조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요구사항에서 언급된 문제의 본질과 그 범위를 명확하게 식별하는 단계죠. 크게 두 가지 서브 단계, 부단계로 나눠서 실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비조사입니다. 현재 요구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타당하지 않은가를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타당성이 인정되면 다음 단계인 기초조사 단계로 넘어가게 됐고요. 기초조사 단계에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현재 사용 중인 시스템을 조사 분석합니다. 이때는 단순히 시스템만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사용하는 부서, 조직이죠. 그리고 그 조직에서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작업하는 내용, 그리고 작업하는 양, 그리고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입력 자료에 대한 형태, 출력 자료에 대한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이런 조사를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리고 값어치 있는 조사로 만들기 위해서 4가지 조사 방법 중에 하나 또는 2개 이상을 서로 연결해서 복합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죠. 가장 쉽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면접조사입니다. 면접조사는 담당자나 관계자를 직접 앞에 두고 조사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자료조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문헌 조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작성된 자료를 대상으로 현재 법규에 유예되는지, 그리고 가격적으로 뭐 예를 들면 재료나 아니면 이런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소요되는 그런 부품들에 대한 또 인력에 대한 단가, 품삯 이런 것들이 맞는지를 따지는 그런 조견표를 가지고 가격에 대한 평가도 내리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사용하게 될 그 회사, 기업이나 또는 그 거래처의 내부 규약은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학술적으로 그 관련된 자료들이 있는지를 참고해서 조사하는 방식입니다. 관측 및 관찰 조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현장에서 처리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일일이 필요한 사항을 담당자에게 질의응답할 수 있겠죠. 끝으로 설문조사 방식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요구사항을 미리 적어두고서 그것을 가지고 질문서를 만들어서 해당되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자, 시스템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 2번째 단계는 분석 단계라고 말씀드렸죠. 이 단계에서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왜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성격을 규정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기능, 그리고 그 기능들의 관련성들을 파악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서류화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요. 따라서 이 시스템을 분석할 때 어떤 사항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게 되는가 하면 환경 변화에 유연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기업 내부의 환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이것을 뭐 봐주기식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봐주기식으로 하거나 또는 해당 기업의 담당자의 답변이 사실은 성실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중에 상당한 착오 또 만족도가 떨어지는 그런 시스템 개발 결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장 조사를 처음부터 철저히 수행해야 되는 것이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능과 활동에 대해서도 조사 분석하고요. 기능 분석을 위한 도구를 사용해서 모델링을 합니다. 자, 이런 그 시스템 분석을 담당하는 사람을 우리가 시스템 분석가라고 하는데요. 이 시스템 분석가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자질이 있습니다. 그 자질은 여기 6가지로 정리를 해드렸지만 이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 새로운 관점에 대한 창의적이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항상 소비자는 새로운 것을 요구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요구합니다. 그랬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시간 배정과 계획 등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기업이 요구해서 완료하는 시점과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규 시스템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이 시스템 분석가는 인력과 자본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원을 투입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배정과 분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작업은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이행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활용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거시적인 관점, 거시적이라는 것은 넓게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우리말로 나무를 보지 말고 때로는 숲을 봐야 한다고 하죠.
이때 나무는 미시적인 관점이 되는 것이고요. 숲을 본다는 것은 거시적인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되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밖에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결국 엔드 유저, 즉 사용자와 그 다음에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그 요구자가 어떤 환경에서 이것을 사용하게 되는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용자와 소비자는 고객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기업 자체에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도 있지만 기업이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자신의 고객을 즉 엔드 유저를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의사소통 능력이 상당히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스템 분석가가 시스템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업의 목적이나 기업에 제기된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기업은 항상 자신의 여건을 생각하지 않고 최고 수준의 것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즉 최고 수준, 최신의 기술을 적용해도 그 기업은 사실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제반 여건을 분석하고 그 기업의 여건에 맞는 시스템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스템의 기능 분석과 기본 설계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시스템의 운영 기술 당연히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법도 보유하고 있어서 나중에 인수인계를 할 때는 이 관리 기법에 대한 것도 교육훈련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컴퓨팅 기술과 관리 기법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은 앞에서 이미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을 설계하는 단계입니다.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설계는 일단 처음에는 기본 설계를 해서 밑그림을 그리고 그 밑그림을 바탕으로 상세하게 상세 설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기본 설계라는 것은 시스템의 조사 내용과 기능 분석을 참고 자료로 활용하면서 신규 시스템에 대한 개요를 설정하고 하드웨어로 구현했을 때는 어떤 동작상의 제약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시스템이 사용될 수 있는 범위나 시기 등을 고려해서 기본 모델을 설계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계에 포함되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컴퓨터를 활용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그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입력받을 때 정해진 틀을 이용해서 입력받으면 훨씬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입력작표라는 것은 바로 인풋 데이터를 정해진 틀로 받기 위한 양식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력 장표의 설계는 자, 처리된 결과를 사용자에게 제공해줘야 하는데 중구난방 제공해주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사용자나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일정한 틀을 가지고 출력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안하는 겁니다. 출력 폼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컴퓨터 내부에서 입력된 자료를 처리하는 파일 형식, 그렇게 해서 처리된 결과를 저장하는 파일 형식, 그리고 산출물로 만들어서 출력하기 위한 파일 형식 같은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 놓을지를 설계하는 게 파일 설계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본 모델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테스트를 예를 들면 유연하게 해야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완고하게 아주 엄격하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당연히 많은 제약 조건을 가지고 혹독한 사용 환경을 만들어서 테스트하는 게 맞겠죠. 이런 여러 가지를 테스트하는 기준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동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는 결국 최종적으로는 하드웨어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구성 요소를 결정을 해줘야 합니다. 하드웨어에도 같은 가격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을 것이고요. 또 성능에 대한 차이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드웨어 구성 요소를 잘 결정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그런 기초적인 계획까지도 이미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하는 그 단계가 기본 설계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은 상세 설계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기본 설계를 바탕으로 각 모듈의 처리 절차를 상세하게 설계하는 겁니다. 이때는 뭐 몇 비트 코드 체계를 쓸 것인지 뭐 이런 것부터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오류 검증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입출력 데이터는 몇 비트짜리로 받아서 어디에 어떤 경로로 저장을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쭉 설계합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모듈을 이용해서 각각의 모듈이 독립적으로도 완벽해야 하지만 서로 통합시켰을 때 완벽한 처리가 될 수 있는 것을 개념적 논리적으로 절차를 세워서 고안을 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변수는 어떤 식으로 쓸 것이고 몇 비트를 쓸 것이고 이름은 어떤 식으로 붙일 것이고 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상에 필요한 요소들을 지시하는 지침서를 작성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런 설계가 다 끝나면요. 이제 최종적으로 실질적으로 시스템을 만드는, 개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과정에서 했던 설계 과정을 문서화합니다. 그 설계 문서를 바탕으로 직접 프로그래밍하는 단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분석을 잘 했어요. 그리고 설계도 아주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면 당연히 구현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입력 데이터를 잘못 받았어요. 그러면 결과는 당연히 왜곡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잘 차곡차곡 잘 분석도 잘하고 잘 설계하는 것이 뒷단에서 상당히 편하게 되는 거죠. 조금 학문적인 표현으로 바꿔서 설명드리면 요구사항 명세를 잘 준수하는 설계를 하면 요구사항 명세를 준수하는 코딩을 통해 최종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프로그램이나 또는 시스템이 구현되면, 개발되면 이것들을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으로 테스트,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완성된 시스템의 테스트는 단위 모듈 테스트를 비롯해서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를 한다든지 통합 테스트를 한다든지 현업에 적용하는 그런 인수 테스트를 한다든지 이런 두세 가지 단계를 나누어서 이렇게 검증을 하는 거죠. 이 검증 과정, 즉 테스트 과정에서는 완성된 프로그램 코드를 정식으로 테스트해서 오류를 발견하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오류가 나온다면 오류를 접수하고 수정하죠. 이 수정하는 작업을 우리가 디버깅이라고 하는 겁니다. 디버깅. 코드를 화하는 과정을 코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통상적으로 모듈들을 통합시키며 진행하는 통합 테스트를 하고요. 전체 시스템 동작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시스템 테스트를 합니다. 자,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현장에 나가서 직접 사용 환경에 두고 테스트하는 인수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통합 테스트라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A라는 그 모듈은 고객 이름만을 입력받는 단계입니다. 뭐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B라는 모듈은 A라고 하는 모듈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프로세스예요. 그리고 C는 이렇게 저장된 내용을 출력하는 시스템 프로세스라고 하면
A 모듈에서는 고객 이름을 잘 받아서 둬야 되겠죠. 차질 없이. 자, 고객 이름을 3글자로 받기로 했는데 4글자가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고객 이름이 잘리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고객 이름은 4비트로, 5비트로 받을 수 있는 여유도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보통 한국 사람 이름은 3글자지 않습니까? 근데 6글자를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장 공간의 낭비가 또 초래되겠죠. 뭐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자, 입력받은 그대로 저장이 되고 그것을 원활하게 필요할 때마다 불러낼 수 있는 형태로 저장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저장된 내용을 필요할 때만 불러서 표시해주는 그런 과정이 출력 모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의 모듈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이 단위 테스트고요. 이거를 하나 모아서 쭉 일련의 과정으로 원활하게 한꺼번에 동작이 되면 통합 테스트가 되는 겁니다. 앞에서 시스템 테스트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전체 시스템 동작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는 단계죠. 그래서 데이터를 암호화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복호화라는 건 뭡니까? 다시 사용자가 알 수 있는 형태로 바꿔놓는 거죠. 그래서 그 처리 결과가 처음 원래의 암호화 되기 전의 데이터로 다시 나와야지 복호화가 잘 이루어진 것이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데이터의 처리 시간이 너무 길어도 안 되겠죠. 이 데이터의 처리 시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확한 데이터 처리가 됐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즉, 결과값이 틀린지 아닌지를 수기 검증을 한번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리가 잘 됐으면 성공, 잘 되면 실패. 해서 성공과 실패 확률을 나누는데 사람들은 보통 95% 이상의 성공을 해야지 좋은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작업을 처리했을 때 그 컴퓨터 시스템의 전산 자원이죠. 부하가 얼마나 걸리는지, 그 걸리는 작업량을 소화할 수 있는지, 감당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시스템 테스트에 해당됩니다. 인수 테스트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용자 요구사항을 처리하고 그것에 대한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사용자가 요구한 기능을 그대로 잘 구현해놔서 실행이 되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테스트까지 다 끝났어요. 뭐 오류 있는 것도 다 수정해서 이제 테스트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용 현장에 나가서 이제 실제로 사용하면서 이렇게 완벽하게 테스트를 거쳐도 현장에 사용하다 보면 사실은 오류들이 발견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오류들을 수정하고 환경 변화나 고객의 요구가 또 변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변화되는 것을 반영시켜주는 과정이 운영 및 유지 보수 단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과정이 언제가 종료되느냐? 그러면 그 시스템의 수명이 다할 때 유지보수가 종료됩니다. 아니면 유지보수 계약이 종료되거나 유지보수 계약을 하지 않았을 때 끝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폐기되었다. 이건 사용연한이 다 됐다는 얘기입니다. 폐기시킨다는 것은. 자, 제2차 시 2강 시스템 개발에 대한 내용을 마치면서 이제까지 배운 내용 잠깐 요약해 보겠습니다. 시스템 개발 과정을 계획하고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현하는 요 4단계가 핵심이지만 이거 외에 뭐가 이루어지죠? 구현된 시스템을 검증하는 테스트 단계와 실제로 사용자 환경에서 사용하는 운영 및 유지 보수 단계가 있죠. 이렇게 6단계로 이루어지는데 통상 앞에 지금 말씀드린 계획, 분석, 설계, 구현 이 4단계가 중요합니다. 자, 시스템 개발을 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자료 조사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4가지 형태의 조사 방법을 하나 이상을 활용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조사, 대면조사, 자료조사, 문헌조사, 현장조사, 현장 실사,
설문조사, 앙케이트조사 이렇게 4가지 시스템 조사 방법을 이해하시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시스템 분석을 왜 해야 하는가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시스템 분석을 담당하는 전문가를 우리가 시스템 분석가라고 한다고 했는데 분석가가 갖춰야 할 기본 자질 6가지, 7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파악하시고 있어야 하고요. 자, 시스템 분석가가 시스템을 설계할 때에 고려해야 할 사항 5가지 구분해 드렸죠? 그것도 나중에 정리를 한번 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학습을 잘 하셨고요. 필요한 질문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동영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